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친구 같은 기계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을 대신해 특수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오늘은 인류의 지평을 넓혀주는 극한 로봇의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핵 사찰 로봇이 IAEA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수상 로봇 부문에서 선정됐습니다. 사실 IAEA라고 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로보틱스 챌린지가 있다는 게 좀 생소한데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IAEA는 국제 원자력 기구고요. 이 기구의 주된 연구 목표가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핵물질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원자력 발전하는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핵물질을 얼마만큼 보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사찰 작업 과정에 실제 사람이 장비를 들고 이제 그 핵연료 저장소로 이동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방사선에 피폭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안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IAEA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쉽고 안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인 대회를 연 것이 바로 IAEA 로보틱스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유엔의 우주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건데요. 뭐 화성에도 보내고 달에도 보내면서 사실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 로봇을 먼저 보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탐험을 할 때는 어떤가요? 네, 사실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유타 사막에서 열리는 이 화성 탐사 로버 그 대학생들 챌린지에 갔다 왔는데 그때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그 사람과 로봇이잖아요. 근데 이 조종하는 그 학생들이 거의 이 로봇이랑 거의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 된 느낌? 예, 마치 이제 자기 자식을 보는 듯한 막 그런 그렇죠. 느낌들을 보는 것 같아서 예, 완전히 그 몰아일체 돼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2004년도에 발사했던 그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을 해서 이제 공식 그 사망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자가 트위터에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난 뭐 15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걸 볼 때 야, 과연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로봇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어떨지 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좀. 어떠신가요, 박사님은 좀? 사실 이제 뭐 로봇을 제가 직접 만들면 굉장한 애착심이 생깁니다, 실제로. 뭐 저도 자녀가 있지만 약간 로봇도 또 다른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굉장히 아껴주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사실 이제 혹독하게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불가피하게 이제 거의 뭐 한계치까지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밤새 가면서 고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사실 제 일의 일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제가 만들어낸 크리처이기 때문에 또 약간 뭐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제 VR, AR 쪽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AR이라는 게 정보를 증강해주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시야에서 바라보는 그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이제 로봇과 인터랙션 하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정보들을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여지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CES 행사에 2017년, 18년 이때도 보면은 로봇과 AR, VR가 엮어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 영화도 보면은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면서 그 화면들을 뭐 VR, AR 공간에서 보는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로봇 연구팀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로봇 연구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동안 어떤 연구 해오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원자력 쪽이 진짜 정말 극한 연구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고 상황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굉장히 고온, 고압 그리고 굉장한 그 방사선 농도를 지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쪽은 이제 1950년대부터 이렇게 로봇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하는 장치를 써서 뭐 이런 원자력 뭐 핵물질을 다룬다거나 그런 게 많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 원자력 쪽 분야를 로봇으로 기술을 해결하려고 저희 이제 실험실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존재를 했으니까 지금 한 30여 년간 원자력 쪽 관련된 여러 가지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로봇 하면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원자력 쪽에서 쓰이는 로봇이라고 하니까 뭐 크기는 어느 정도 될지 약간 외형이 잘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네. 네, 대략 그 외형적인 부분이 어떻게 생겼나요? 크기는 이제 사실 뭐 천차만별인데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큰 거는 크기 한 3m? 로봇 전체 팔인데, 길이가? 예, 로봇 팔인데 팔 길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전소를 해체를 할 때 사용하는 그 해체용 로봇 팔이 있습니다. 그런 팔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발전소에 들어가서 이제 발전소 내부를 이제 절단하고 제염 해체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로봇인데 그런 건 굉장히 크고요. 좀 작은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실내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그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한 50cm 수준? 그 정도의 작은 사이즈도 있고 저희가 뭐 실제 드론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수상 로봇이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개발한 이 로봇은 SCV라는 로봇입니다. 네. 아마 SCV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그렇죠. 텐데, 네. 제가 네이밍을 그렇게 한 것도 네. 사실 그 로봇이 이제 Spent Fuel Check Vehicle이라고 해서 SCV인데 사실 제가 어릴 적 많이 했던 그 게임의 그 캐릭터를 따서 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중의적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제 4개의 프로펠러가 있어서 물 위에 뜨면 이제 그 4개의 프로펠러를 각각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좌우나 앞뒤 그리고 회전 방향으로 이제 위치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물 위에서 떠서 카메라를 가지고 마치 사람이 위치 인식을 해서 그 위치에부터 자리를 잡고 상대적으로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방향을 알아내듯이 그 카메라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로봇이 작동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그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난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혹은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관된 그 저장소에 로봇을 투입을 하게 되면 로봇이 핵 연료를 하나하나 검사를 자동적으로 해서 상태라든지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거를 이제 로봇이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SCV 같은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대회를 했을 때 총 17개국 27개 팀 정도가 이제 출전을 했었고요.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그리고 뭐 헝가리, 영국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도 많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도 이제 로봇을 통해서 뭔가 사람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로봇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국 로봇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통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워낙 땅덩어리도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일본 같은 거 좀 작은 로봇들이 강하잖아요. 유럽은 나름대로 좀 특화된 로봇들이 좀 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나라별로? 사실 그 국가에서 뭐 이렇게 대표를 해서 이 로봇만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국민성 이런 거를 반영을 제가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그 팀마다 고유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은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드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주안점을 주고 싶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제 로봇 플랫폼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AR이나 VR 기술을 쓴다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로봇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또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로봇이 좀 더 가볍고 쉽고 쓸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드는 팀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들 좀 그 팀들의 개성을 좀 따라서 로봇들을 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팀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용하기 쉽고 이동하기 쉬운 것을 모티브로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로봇을 개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 하나의 장소에서 쓰이게 되면 다른 장소로 가져가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볼펜을 여기서 쓰고 옆방에 가서 쓰려면 정말 간단한 게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원자력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볼펜을 써버리면 방사선 물질이 여기에 묻게 됩니다. 그 물질이 이 복도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그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구역이 전부 다 방사능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원자력 로봇을 개발할 때는 한번 사용한 곳에서 나올 때 굉장히 엄격한 점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점검 절차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쉽다거나 그런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올해 CES를 보니까 다양한 로봇들이 좀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로봇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로봇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나오고 있어서 분류하는 게 사실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넓게 분류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특화된 목적, 그 제조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제조용 로봇으로 이제 하나의 로봇을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대편에는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도 이제 개인 혹은 가정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개인용 서비스용 로봇이 있을 거고, 뭐 군대나 아까 제가 하는 원자력 중 로봇이나 이런 것처럼 특화된 전문직 분야를 수행하는 전문 서비스용 로봇도 이렇게 분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로봇 하면은 이제 영화 월이라는 영화 혹시 네, 보셨나요? 네. 저는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정말 작고 귀여운 그 로봇이 지구에 남아서 그 지구에 남은 쓰레기들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우주에 있는 이제 그런 쓰레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하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이제 그런 로봇이 한 대 있어서 알아서 이렇게 좀 청소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많은 로봇들이 쓰이지만 이 원자력 쪽에서는 정말 필요한,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로봇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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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핵 사찰이라는 것부터 제가 한번 네. 설명을 드리면요.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연료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탄 잘 아시죠? 네, 알죠. 연탄을 이제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재가 남는데 이제 그 재를 예를 들어서 뭐 구청에 신고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면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연탄 재는. 근데 이제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전하고 나면 이것을 재처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을 이제 플루토늄이나 이런 우라늄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난 이 핵연료는 굉장히 엄격하게 IAEA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사찰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IAEA 사찰관들이 국내에 와서 발전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발전 이후에 사용된 핵물질들이 그 위치에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점검 방식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 검사원이 이제 특수용 카메라를 들고 그 수조에 가서 그걸 하나씩 촬영을 하는 거죠. 촬영을 해서 이 물질이 그대로 잘 보관이 되고 있구나, 보관이 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사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로봇가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센서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센서들이 있고 지금 개발된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건 카메라 센서고요. 사람 눈처럼 이제
자신의 위치도 알 수 있고 이동 방향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요. ICVD라고 하는 이제 방사선 측정 센서도 있습니다.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물질을 찍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핵물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센서가 있고요. 로봇 자체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뭐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그리고 뭐 위치 이제 뭐 이 프로펠러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거에 모터에 들어가는 각도 센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로봇의 위치나 운동 같은 거를 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박사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용한 해결료를 처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화성에 가 있는 탐사 로봇도 원자력 맞습니다. 배터리를 움직이고 네네네. 우리나라 지금 항공연에서 달에 보낼 이 탐사선의 배터리도 원자력으로 만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 우주에 가 있는 그런 원자력 연료는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우주에 쓰는 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네. 우주용 이제 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지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을 많이 쓰고요. 그 RTG라는 그 제너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천천히 붕괴를 하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그 화성에 있는 큐리오시티 같은 네네. 경우에도 그 RTG라는 발전기를 장착을 하고 있죠. 물론 그 태양열 전지판도 있지만 이제 태양열 전지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늘이 되면 이제 그렇죠. 전력 생산이 안 되고요. 먼지 그렇죠? 같은 게 쌓이고 맞습니다. 예. 뭐 폭풍이 문다거나 그러면 이제 전력 생산이 안 되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기저 전력으로 쓰는 거는 그런 RTG 같은 걸 쓰는데 사실 그게 수명을 다했다고 하면 사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누군가 가서 회수를 해온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렇게까지 할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자연에 맡기는 수준이지만 뭐 조만간 저희가 만든 로봇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사실 우주에서는 아까 그런 원자력을 이용한 이제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탐사선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 처리 방안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다 동원이 돼서 그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제 처리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유엔 회의에서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주에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방법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성 탐사선에서도 이제 원자력을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사실은 그냥 방치돼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피해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화성에 가게 된다면 그렇죠.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방사능 물질이 퍼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의 정보를 얻는 데만 생각을 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구조를 할 수 있는 로봇도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보를?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로봇을 하나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안타까운 사고긴 하지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옆나라 일본에서 이제 그 후쿠시마 다이치 발전소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그 이제 후폭풍에 이제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후쿠시마 사태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방사능 재난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사람 대신 로봇이 직접 투입해서 거기에 있는 잔해물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원자력 방사능 물질들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로봇은 이제 암스트롱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네,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잘 만들게 되면 언제 과학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구하시는 로봇마다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로봇 랩터를 개발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로봇인가요? 이 로봇은 제가 이제 박사 학위 과정 동안 개발했던 로봇이고요. 이 로봇을 이제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과학관에서 실제 로봇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과학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기관에 가서 로봇이 움직이는 걸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로봇들이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네. 굉장히 로봇스러우신데. 하셨어요. 네. 실제 이제 굉장히 로봇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왜 이렇게 로봇이 이제 저희가 영화를 보면 로봇이 날아다니죠. 날아다니고 뭐 악당도 무찌르고 그러는데 현실에서의 로봇은 실제로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 로봇이 이렇게 느린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양이를 해보고 고양이를 연구실에서 직접 기르기도 하면서 그 운동 모습이나 운동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스터디를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랩터라는 로봇을 개발했고요. 이 로봇은 시속 한 46km 정도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로봇을 개발하면서 사실 이런 분야를 약간 생체모방 로봇 분야라고 합니다. 네. 로봇 연구가 로봇 어떤 기계공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 생체학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뭐 서울대 수의학과에 찾아가서 이제 해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실제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요. 이제 동물원에 가서 이제 사육사님과 이제 그 약속을 잡아서 새배에 가서 이제 뭐 퓨마나 이런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해서 분석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공부했던 분야는 기계공학이지만 생물학 쪽 관련해서도 스터디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 십수년 전에 제가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좀 구하고 싶어갖고 이 방송사에 연락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주제가 생명의 진화라는 그 10부작짜리 비디오 테이프로 된 네. 다큐멘터리였는데 이걸 내가 사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제가 이거를 사겠다고 한 두 번째 사람이래요. 처음에 어떤 분이 사가셨냐 그랬더니 네. 한 기계공학 랩에서 사갔대요. 혹시 박사님 저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 고양이라든지 치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어떤 포인트를 접목을 했길래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걸까요? 예. 그래서 사실 지상에서 달리는 생물 중에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했고요. 가장 빠른 게 아마 아시다시피 고양이과 동물들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동물이 뭐냐면 저희가 흔히 치타로 알고 있지만 고양이가 더 빠릅니다. 속도면. 치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한데 치타는 생각보다 등치가 큽니다. 등치가 커서 이런 고양이는 생각보다 덩치가 작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평균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낼 수 있냐면 1초에 자기 다리 길이의 몇 배 정도로 갈 수 있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물은 아무래도 더 빠를 거고 작은 동물은 상대적으로 느릴 테니까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타보다 고양이가 더 빨라서 저희는 이제 고양이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된 논문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박사님 랩터는 공룡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역시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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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를 이렇게 못 사셨다는데 또 네. 이름은 랩터로 주신 이유가 사실은 그 재밌는 일화인데요. 예. 초반에는 이제 그 사족 고양이처럼 네 다리가 다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했었다가 중간에 그 어떤 그 연구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두 다리로 달리는 로봇을 만들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 로봇으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랩터라는 또 그 공룡이 네. 굉장히 날렵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보다 보니까 랩터를 좀 더 닮은 것 같아서 이름을 급 변경했습니다. 사실 과학과 기술이 대부분 거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런 자연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동기라든지 네네. 그 모티브를 얻잖아요. 그래서 박사님도 그러면은 그런 자연 쪽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으신 셈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저도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과학 채널을 많이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학위를 할 때는 그때는 1일 1닭이라는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과학 다큐 하나씩을 꼭 봤습니다. 취미 생활처럼. 저도 취미가 다큐. 와 하이파이브. 이렇게 통하나요? 이런 분 처음 뵀습니다. 저 말고. 오늘부터 절친하시는 거예요? 저는 탐험의 소재를 다큐에서 많이 찾거든요. 네. 예. 저도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뭐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뭐 NGC 이런 쪽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쪽에서 만들어진 다큐를 거의 매일 봤었고요. 근래에도 이제 유튜브 방송 중에도 사실 굉장히
심도 깊게 한쪽 분야에만 대해서 과학이나 이런 쪽을 다뤄주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영감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핵 연료 점검 로봇인 SCV는 어떤 것을 모티브를 얻어서 개발을 하게 되셨는지요? 사실 어떤 모티브라기보다는 이제 연구 개발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이 로봇은 이제 어떤 그런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로봇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일만, 그 핵사찰 작업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그 문 대장님하고 절친이 되기로 하셨다니까 그 로봇 슈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뇌가 없이 다 인공지능 돌아가는 것을 로봇이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웨어러블 수트만 입어서 기계로만 동작을 하지만 뭐 인간의 뇌는 우리가 지금 착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에 대한 정의나 구분을 좀 지어줄 수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로봇의 정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전적 정의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들 합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특징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특징이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제 명령과 이런 체계를 잘 하게 되면 인간을 대신해서 뭐 어떤 작업이나 어떤 뭐 일 같은 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걸 로봇이라고들 많이 하고요. 더 법령적으로는 더 넓게는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 이런 부분도 사실 큰 의미에서는 로봇의 일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했을 때 네. 의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네. 입고서 자동화되는 것인지 그렇죠. 네. 네, 그런 예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언맨 슈트 같은 게 전형적인 궁극의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접속돼 있어서 네. 원격에서 저희를 지원해주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 동작은 그 안에 착용하고 있는 사람 주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도 될 수 있고 로봇 자체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그 큰 기업들에서 웨어러블 로봇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착용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그 로봇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데 연구를 해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를 로봇이 인지를 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겠구나라고 했을 때 따라 움직여주는 게 기술인데 네. 그 부분이 사실 인공지능에 가까울 정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저희 하나입니다.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언제쯤 움직이겠구나라는 것을 읽어내기 위해서 뭐 근전도 센서를 사용한다든지 심하면 이제 뇌에 어떤 센서 정보를 읽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다음에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완벽한 로봇이 되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을 알고 반대로 행동을 한다면 정말 영화에서 보는 악당과 같은 로봇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네,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지고 네,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사용된 로봇 기술들이 보면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네. 뭐 팔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로봇 수트를 입어서 뇌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뭐 보셨던 뭐 예가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제 군인 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로봇 의족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게 후크 선장을 예를 들면 좋은데요. 후크 선장도 의족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잘 떠올려 보시면 후크 선장도 금속이랑 나무로 이루어진 그 의족을 차고 다니는데 쩔뚝쩔뚝거리죠,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의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몸에 달려만 있는 거죠. 형태만 이루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로봇 의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 바지를 입으면 일반인인지
그런 장애가 있는 분인지 전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움직이겠구나, 서겠구나, 혹은 점프를 하겠구나 이런 걸 다 인지를 해서 움직이면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저는 제 궁극적인 꿈은 아이언맨 슈트 같은 그런 아이언맨 같은 로봇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실제로 제가 로봇을 만들지만 정말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제 주위에 몇백 명의 원자로를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슈트의 핵심은 이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작은 사이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다 보니까 저도 뭐 너무 머지 않은 미래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로봇이 인간의 의사에 반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로봇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인간에게 로봇이란 어떤 의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에게 이제 로봇은 이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자체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고 인간에 비해서 우월한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이라든지 연산력, 그리고 행동, 뭐 속도 이런 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영역이 100이라고 하면 로봇이 인간보다 잘하는 영역이 점점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넘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뭐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인간의 미래를 책임질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이로움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고요. 이 상황이 조금 더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집안일을 도와준다든지 제가 하기 싫은 일, 뭐 간단하게는 쓰레기 버리는 일, 뭐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실생활에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악영향이 있는 로봇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로봇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탐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로봇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저희가 탐험할 때 드론이나 다양한 뭐 로봇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뭐 공룡 화석을 발굴했을 때 그 광활한 사막에서 제가 제 눈으로 찾으려면은 이거는 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찾게 되고 발굴할 때는 뼈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람이냐 로봇이나 보다 같이 좀 공존하고 협업하는 그런 뭐 흐름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로봇 연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로봇이라는 분야가 점점 갈수록 좀 섹시해지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더 중요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떠올려 보시면 이제 20세기 초반에 자동차 산업이랑 지금 현재 로봇 산업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물론 그때 대다수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었고 극히 일부만 자동차를 사용을 했는데 불과 한 1, 20년 만에 완전 이제 뭐 우마차나 뭐 말들은 없어지고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의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 현재도 사실 이제 가정용 로봇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청소용 로봇 정도밖에 없지만 아마 1, 20년 내에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가사 노동은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봇 연구 분야는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고 굉장히 섹시하고 굉장히 재밌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극한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네. 우선은 극한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좀 생소한 느낌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연구가 진행이 돼서 실제로 이제 쓰이고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가사 노동에 대한 로봇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앞당겨져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나는 이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일 대신 다 도와줄 수 있는 로봇가 참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 영화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대신하는 로봇. 근데 왜냐하면 엄마는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잔소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소리 안 하고 항상 내가 원할 때 있어주고 챙겨주고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를 좋아할까 아니면 엄마 로봇을 좋아할까 막 이런 이런 걱정도 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빠지만 아이가 아빠 로봇을 좋아할까 아빠를 좋아할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봇가 있어서 제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거는 제가 해야 되겠다 힘들어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요. 사실 제가 요즘 화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뭐 제주도 투어를 많이 하고 올여름에도 이제 하와이도 갈 건데, 사실 실제 활화산 활동 중인 그 용암이 끓는 그런 그 용암 샘플을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방진모만 있고 그렇죠. 근처에 가서 이렇게 뜨는 형태인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화산 탐사 로봇 같은 게 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것도 개발 가능한가요? 물론 그 연구비만 충분하다면. 네. 사실 로봇이라는 분야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이제 쉽게 주위에서 접하기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일반인들이 로봇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우리나라 로봇 기술도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